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게 된 장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주제는 쉐어 숙박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쉐어 숙박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할 얘기는 2부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저의 간단한 소개와 부동산 임대 수익 창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누고, 그 다음 숙박 공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 네 번째로 숙박 공유업 중에 한옥 체험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한옥 체험업 시작 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옥 체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원래 밥벌이는 교육기획이나 강사 양성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과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밥벌이입니다. 이 밥벌이 말고 한옥 체험업의 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장미옥을 새로운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주업으로 이 쉐어 숙박업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노후의 노후 대책으로 이쪽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저처럼 저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리한 토끼는 절대 한 개의 굴을 파놓지 않고 세 개의 굴을 파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밥벌이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해서 저의 주업으로 삼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은퇴를 하고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업거리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경험해 봤던 거로는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분양권을 받아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일,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일,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임대하여서 임대소득을 얻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혹은 주위에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광주에서 꽤 오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임대소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얻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굴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알아보던 중에 여러 가지 부동산 임대의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하여서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상가 임대도 있고, 건물 임대도 있고, 창고 임대도 있고, 토지 임대도 있고, 원룸 같은 것을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려고 보니 기본적으로 자본이 5억 이상, 많게는 몇십억까지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우리 흔히 말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건물주님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던 중에 숙박 공유업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숙박 공유업으로 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숙박 공유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제가
하고 준비하던 중에 부딪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를 통한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분야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무서에 가면 사업신고를 하는데요. 이 사업신고의 업종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얘기들 중에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주가 민박업이라는 것과 숙박공유업이라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민박업은 정의를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대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는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건물의 주택을 말하고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다가구는 한 건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고 모두 한 건물에 그냥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인도 하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딱 한 명의 이름과 한 명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여러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1호는 A라는 사람, 102호는 B라는 사람, 103호는 C라는 사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숙박공유업은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외에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인데요. 요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이런 산업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 통틀어 숙박공유업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광주광역시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도시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를 기준으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숙박공유업 또는 숙박사업,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숙박업을 허가받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텔이나 여관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업용지,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고 상업시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숙박시설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면 되는 거고요. 장점이라고 보면 굉장히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수요가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를 갔을 때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모텔, 아니면 여관, 아니면 호텔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숙박하면 그런 곳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서 진입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많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이 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은 일단은 자본금이 조금 많이 들고 또는 약간
흔히 말하는 러브 모텔 뭐 이런 느낌으로 시중의 인식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텔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모텔 기존에 조금 있는 모텔을 인수하거나 장기 렌탈을 하여 가지고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대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례로 제 아는 지인이 여수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수 바닷가 앞에 되게 오래된 모텔을 인수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셔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후기에 따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예전에 하던 일보다. 그 수익 구조 또한 예전에 숙박업을 하던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숙박업 중에 관광 숙박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호텔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텔 하면 굉장히 크고 멋있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자본도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한 게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호스텔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스텔은 제가 예로 든 다른 시설과 달리 상업지역에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면 내가 운영하고자 있는 건물에 인접한 도로 중에 한 곳이 무조건 도로폭이 8m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퉁이 집이다. 그러면 한쪽은 8m 이상이 돼야 되고 한쪽은 도로가 좁아도 호스텔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호스텔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퉁이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모퉁이에 있는 주택은 양쪽 다 도로가 넓어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8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모퉁이 집을 구입을 해서 호스텔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걸 하면 또 하나 좋은 게 요새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아파트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이건 상업지역으로 상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고액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이 조금 적고 그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면 호스텔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목에서 또 이렇게 딱 드러나다시피 거주하면서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하게 한다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하면서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니까 일단 거주의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내가 거주하면서 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내용이 붙은 것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의 면적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230제곱미터라는 미만의 주택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평으로 계산을 하면 약 6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곳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3층에 방 2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모든 평을 합해서 69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1층 69평, 2층 69평 이게 아니고 전체 면적이 69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민박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공간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는 공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사업의 정의에서 봤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모두 다 가능한 형태고요. 주거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가받을 때 이웃 주민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장점은 일단 자본금이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집을 새로 사야 된다거나 뭐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많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요 사이처럼 관광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손님 유치가 잘 안 될 때, 요럴 때 위험 부담이 좀 적죠. 왜냐하면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도 내가 살면서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룸 형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주하면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원룸 방 딸랑 하나인데 내가 살면서 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룸은 그 거주 조건에 들지 못해서 안 내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이건 주거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상가에 들어가서 상업시설이어서 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특례법을 적용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서울 메트로 스테이라는 지역인데 이 정의가 1호선부터 9호선 전철역 출입구에서 1km 반경 이내에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1년에 180일에 한해서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선착순 4,000명의 호스트, 저처럼 운영하는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4,000명의 호스트를 먼저 선착순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청은 우리나라 위홈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홈 사이트에 새로 신규로 신청하셔도 되고 기존의 도시 민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숙박 사업에 한옥 체험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미옥은 한옥 체험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제한 없이 모두 손님으로 유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한옥이 도심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한옥이 있는데 지역이 내가 가깝지 않아서 살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한옥 체험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시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면적 제한 조건은 도시민박업하고 똑같습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한옥 체험업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명기되어 있다시피 한옥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옥의 조건은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데요. 한옥 및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한옥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조에 보시면 한옥은 구조가 보 및 한식 지붕,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와 지붕을 말씀하는 거죠. 그 지붕 등으로 된 목구조,
왜냐하면 예전에 한옥이 다 목재로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구져야 된다는 조건이 2조에 나와 있고요. 요새 새로 한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3조에 보면 한옥 건축 양식이라는 그 정의가 있는데, 요건 새로운 현대의 재료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한옥의 형태를 갖춰서 건물을 지으면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전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로 공유 숙박업을 하면 안 되는 형태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주택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택을 빌려주는 형태의 이런 주택은 전대를 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숙박 공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사에 보시면 군 간부 숙소로 숙박 장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군 간부는 군인만 살 수 있는 사옥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사옥, 이런 것들을 숙박 공유업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군 간부에게 숙소로 준 거는 기밀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숙박 공유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헤럴드 경제의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이 연구원이 미국으로 되게 자주 출장을 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 그 집을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해서 이렇게 숙박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금횡령으로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4가지 할 수 있는 숙박 공유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부업으로 왜 공유 숙박업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저는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자유로운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자유로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손님이 오늘 들어오면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오늘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예약창을 닫아두시면 예약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스케줄을 나의 다른 일들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끼지 않고 가족끼리 이렇게 배낭여행처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애용했던 곳이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주는 곳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그쪽에 묵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밥도 해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들을 관여하지 않았었고, 독립된 공간에서 그냥 저희 집에 살듯이 이렇게 여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그때 당시에 나도 이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나도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이 숙박공유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괜찮다, 좋다, 그 다음에 부업으로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권유를 받고 굉장히 집요하게 알아봤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유숙박업을 선택을 했고요. 공유숙박업 4가지 중에 한옥체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옥의 입지 조건 때문이었거든요. 광주광역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처음 고민했을 때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이 많이 오는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없겠다. 그러면 내국인을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한옥체험업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 한계에 있어서 한옥체험업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이 아직 조금 어려서 한옥에 거주한다는 게 조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 조금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편견, 선입견 같은데 딸애가 혼자 집에 있는데 제가 좀 일이 많이 바빠서 집에 좀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딸애 혼자 이렇게 한옥에 단독주택이나 한옥에 있는 것이 조금 불안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하면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그런 정서가 있어요. 할머니 집에 장독대, 할머니 집에 그 우물마루, 뭐 할머니 집에 그 삐거덕거리는 미닫이문, 이런 거에 대한 정서가 있고, 할머니 집에 그 텃밭에 있는 고추, 그 다음에 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면 되게 아궁이 같은 데서 막 연기도 났던 것 같고, 기와도 되게 이뻤던 것 같고, 이런 한옥에 대한 사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이다, 도시재생이다, 뭐 이런 걸로 한옥들이 계속 없어지고 이렇게 옛날 정서들이 많이 없어져서 내 한옥은 좀 유지하면서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옥 체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거고요. 일단 한옥 체험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한옥은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옥은 일단 춥고 이런 외풍이 좀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전의 한옥은 마음대로 달아낸단 말은 약간 확장해서 공간을 늘리고 아니면 따로 창고 같은 걸 새로 짓고 그 다음에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가면서 사셨던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획 정리가 공간 이런 선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리모델링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가장 먼저 유의할 게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례로 올해 광주에 한옥 리모델링 하다가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다가 한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꼭 사전에 안전 진단을 먼저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또 하나는 보존할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옥에서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아예 없앨 것, 아니면 놔두되 개선해서 약간 보완해서 쓸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메모를 해놨다가 리모델링 하시는 전문가한테 전달을 하셔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나 목표를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예산은 얼마 선에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걸 얼마 동안 내가 해서 나의 투자금을 회수할 건지, 이런 목적들을 정확하게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입지 환경을 잘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면 한옥에서 도시민박업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민박업을 안 한 이유는 입지 환경이 외국인 손님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지 환경을 유의해야 되고, 저희 장미옥의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의 이용 시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은행에서 운영하는 건데, 은행이 3시 이후는 좀 한가해지니까 입실은 3시 이후에 하고요. 퇴실은 10시 이전에 해야 10시부터 손님들이 조금 더 자주 이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입퇴실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 체험업 시작 전에 한옥 체험업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보면 한옥 체험업은 한옥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하게 이용하는 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비슷한데 전통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비치해 두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법령을 한번 봤고요. 시작 전에 먼저 리모델링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사실은 이건 미리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옥 체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광사업 등록증이라는 걸 관할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사용권 서류라고 하면 임차도 가능하잖아요. 내 집이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 집일 때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로 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 하지만 꼭 명기되어야 될 게 주인의 이걸 공유 숙박을 하겠다라는 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구조도 또는 평면도인데 평면도는 간략하게 그리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저희 거 평면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체험업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주인의, 그러니까 운영할 사람의 기본 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학교 근처에 한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화구역 허가서라는 걸 교육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관할 시군구에 과마다 다 다른데 저는 관광진흥과에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내셔가지고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저희 건데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는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저 사업계획서는 따로 양식들이 공지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집 거 실례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에 보시면 뭐 전통놀이 체험도 있고 명상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집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실사를 오게 되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진짜로 여기에서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은 잘 갖추고 있는지 실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실사는 미리 약속을 잡고 오고 와서 이제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설비는 꼭 갖춰야 해요. 안전을 우선으로 보니까 먼저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 경보기, 소화기, 그다음에 대피할 때 휴대용 손전 등 피난 안내도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붙여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3층 이상의 경우는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에 관광사업 등록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야 해요. 저 관광사업 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박업으로 할 건지 숙박공유업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셔가지고 사업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숙박공유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박업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본인에 맞는 걸 선택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숙박공유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증명이 나오면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들이나 모두 맞춰진 거죠. 그런데 제가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앞으로 갈게요. 실사를 위한 설비 중에 이거는 갖춰야 하는 설비고요. 지금 또 갖춰야 할 거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는 서류들을 다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역도 계속 하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자들이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보는 게 오셔서 체험에 관련된 기구들. 그래서 저는 이 체험에 관련된 기구들을 세팅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세팅을 할까 이걸 되게 고민했었는데 저는 제가 없어도 손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제기차기, 그 다음에 윷놀이, 그 다음에 투어 던지기 등등을 구비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설명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서 거기에 붙여놓고 있죠. 그리고 어떤 곳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다도 체험, 아니면 붓글씨로 가운 쓰기, 그 다음에 한복 입기, 뭐 선빛 체험, 그 다음에 전통 쌀 이용해서 떡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세팅을 안 한 이유가 제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일단 세팅을 먼저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너무 체험 교구만 있으면 그러니까 명상학이라는 체험을 넣었는데, 명상이 저희 장미옥의 컨셉이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 테이프를 CD를 구매를 해서 명상 CD를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명상의 순서와 방법들을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CD를 틀면 음성으로 다 나와요. 어떻게 해라, 자세는 어떻게 하고, 하늘을 몇 번 봐라, 그 다음에 숨을 들이셔라, 내셔라, 이렇게 방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 숙지할 수 있게 거기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CD를 고를 때도 그렇게 명상을 혼자서 할 수 있는 CD로 다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세팅할 때 컨셉을 먼저 정했는데, 그 컨셉은 힐링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도심 속에 있는 거라 힐링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내가 숙박 공유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셔야겠지요. 숙박 공유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다면 집요하게 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아까 네 가지 중에 해당 사항,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저희가 한옥 체험업이 맞아서 한옥 체험업을 선택한 것처럼. 제가 농어촌 지역에 있으신 분들 걸 따로 안 다뤄졌는데, 농어촌은 농어촌 체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비슷해요. 농어촌 체험업은 거주하셔야 되고 집주인이어야 된다라는 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집주인이다, 건물주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3년 이상 거기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뤄준 내용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큰 틀에 있어서만 진행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를 정해서 그 케이스에 맞는 걸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색어를 뭘로 할까라고 했을 때 주로 검색어는 숙박 공유나 아니면 쉐어하우스나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로 부업하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 중에 본인이 취사 선택하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이 한옥 체험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지 마라, 해라, 괜찮다, 이제는 못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이러시다고 하면 너무 걱정에 앞서서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소득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장미옥의 소득을 얘기해 드리면, 저희가 장미옥의 집값과 투자금을 생각을 하면 한 3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들었는데 7월, 8월, 9월 평균 기본 한 180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매일 일한 게 아니고요. 한 달에 16일 나간 적도 있고 15일 나간 적도 있고 10일 나간 적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소득을 얻었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기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성수기가 아닌 지금 9월도 계속 예약이 들어오는 거 보면 성수기 때문만은 아니고 한옥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에 저처럼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선택상에 취사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려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를 잠깐 얘기 드리면, 거기는 일단 무조건 시작하면 첫 한 달은 상단 노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검색할 때 제일 먼저 올라오게 그런 한 달 정도를 노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모든 게스트라고 하죠. 게스트들은 저희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 것을 더 애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애용의 시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설명을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화창에 보면 질의응답을 좀 봐볼까요? 네,
강의 잘 듣겠다는 내용들 되게 많네요.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에어비앤비 적용이 안 되니 이거 보고 잘 활용해야겠어요 라고 이꿀꿀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고 이제 여러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불법이고 또 어떤 거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좀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법의 범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벌금이 뭐 처음에는 뭐 70만 원, 나중에는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3년의 징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위홈이라는 저희 관광부에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쉐어 숙박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손님 게스트하고 호스트가 막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랬다고 보면 위홈을 더 잘 애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가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관광경찰이 좀 더 많이 단속을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불법으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서 합법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요새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또 질문 내용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옥 체험업을 한 개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핫플레이스, 광주광역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펭귄 마을이라는 곳에 한옥이 하나 나와서 그 한옥을 이렇게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옥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네모 반듯할 것. 왜냐하면 한옥이 이렇게 막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면 리모델링 할 때 공사가 조금 오래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 때 되게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면 그런 거 상관없이 구조에 상관없이 잘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또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일단 네모 반듯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옥을 고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부에서 보시면 저희 그 공사 진행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원래 석가래라고 하는 것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곳은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석가래가 튼튼한지 아니면 되게 안 좋은지를 잘 따지셔야 돼요. 저희 장미옥 같은 경우는 석가래를 밖에가 되게 좋아가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는데 안쪽은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석가래가 좋아야 나중에 천장을 오픈을 했을 때 집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가래는 꼭 볼 것. 그 다음에 마당이 좀 있으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한옥이 다른 것과 달리 마당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당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 요새는 너무 멀면 불편해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됐는지 확보할 수 없다면 가까운데 어디다 주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좋고요. 컨셉을 좀 잡아서 한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미옥은 힐링이라는 컨셉을 잡았고 지금 진행하는 건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를 이용한 컨셉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한옥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민박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의할 점, 준비할 거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른 부분을 또 더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